예, 이수선 어머니 10주기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선 어머니 10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의 일환으로 지금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을 넘어서 모두의 어머니 이소선으로 불리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이면 추모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추모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추모식은 무기한 연기를 했고, 대신 전태일 재단에서는 여기 전태일 기념관에서 목소리라고 하는 이름의 온라인 전시도 하고 여기서 또 오프 전시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추모하시는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 어머니 전태일 기념관의 전시도 보시고 온라인 추모관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추모 10주기 추모 행사의 일환으로 어머님을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어머니 하다 보니까 되게 놓치고 있었는데 유가족 활동가, 유가족 운동을 개척해왔고 또 선도해왔던 이소선 활동가로서 우리가 재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발표가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다른 유가족 분들도 토론에 이제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전태일 재단의 이수호 이사장님으로부터 토론에 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엄중에서 이렇게밖에 여러분에게 다가갈 길이 없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시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뜨거웠던 순간들,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도 회고해 보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또 열려고 했던, 또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소선 어머니, 우리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 그 유족에게로 그의 운동 정신이, 그의 삶의 목표가 이어지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전태일이가 이루게 했던 꿈을 얼마만큼이라도 또 이루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가신 우리 이소선 어머님이 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하고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어머님 계실 때 그 아들의 뜻을 이어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지금도 그래서 살아계신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로 수많은 우리 열사들, 그 열사들의 유족이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특별히 모시고 그러한 삶에 대한 정언들, 그리고 또 각오와 생각들,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고 또 함께 싸워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발제를 해주실 전주희 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우리 장흥구 열사님의 아버지이신 장남수 회장님, 그리고 예은이 아빠이신 유경근
선생님, 우리 이한빛 어머니이신 김혜영 어머님, 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에도 너무나 가슴이 아직은 아픈 김용군의 어머니 김미숙 어머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전태일 재단은 또 기념관과 함께 우리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지를 잘 받들고 그러한 정신이 또 그러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한 모든 분들께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고마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소선 어머니 참 많이 그립습니다. 10년 됐는데도 이제 아직도 그리운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님이 41살의 큰아들 전태일을 잃었습니다. 전태일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한테 다짐을 받고자 했습니다. 약속을 받아냈죠. 그래서 어머님이 그 죽어가는 전태일한테 내가 네 뜻을 이룰게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41년을 사시다 가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걸어오셨던 길에 대해서 오늘 발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런 이렇게 어머님이 만들어냈던 그런 유가족 운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이소호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별도로 소개 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표하실 분들은 앞에 나가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다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5.18 유가족이신 이정현 씨의 어머님이신 구선학 어머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연로하시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못 오셔서 그 5.18 유가족을 못 모신 것은 참 오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곧바로 발제 듣고 그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서교인문사회연구실의 연구원으로 계신 전주희 연구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를 이 발제를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신 분들을 찾다 보니까 그 연구자가 없었어요. 그동안 유가족들이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불모지 상태에서 어떤 새롭게 이 발제를 하게 되는, 발표문을 쓰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 양해하시고 발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서교인문사회연구실의 전주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서 유가족 운동들을 쭉 뭐 짧지만 그래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다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새삼 느끼게 된 거는 우리 사회가 유가족 분들의 활동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가족의 어떤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운동으로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좀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그런 운동에 대한 평가로서 그런 연구 작업이나 이 논의 작업들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유가족분들 직접 만나 뵙고 다 일일이 생생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그런 상태에서 또 글을 쓰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 이제 토론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가족 운동을 좀 살펴보면서 그 유가족 운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유가족 운동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응답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응답을 넘어서 하나의 이 사회적 책임 주체로서 좀 더 그러니까 이 활동들이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응답에서 책임으로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었습니다. 유가족 운동은 이 한국 사회에서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과 함께 시작되었죠. 근데 이 흥미로운 것은 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회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행위와 실천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인이 하는 걸 운동이라고는 하진 않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유가족 운동은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이소선 어머니시고요. 이 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 육아협의 소식지에 한울산이라고 하는 소식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가족들은 유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적인 행위에 의해서 혈육을 잃은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가족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삶의 종결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해독해야 될 어떤 메시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분신과 같이 목숨을 스스로 이제는 목숨을 끊는 행위가 되었던, 혹은 죽음의 원인 자체가 불분명한 의문의 죽음이 되었던, 혹은 산재나 세월호 같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죽음이 되었던 이들의 죽음 모두 이제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자들로서 이제 유가족들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독해내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유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유가족 운동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은 다 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선택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유가족이라고 하는 게 불의의 사고를 겪은 사람이거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이거는 단지 이제 운동의 조건이 될 뿐인 거죠. 적극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른 의식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유가족들을 마치 이제 불의의 사건을 겪은 피해자 집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 집단 피해자하는 거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된 죽음들이 제기하고 있는 메시지를 해독해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무능력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역사적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사회적 죽음들의 지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열사들의 죽음과 의문사, 그다음에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가,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사망 사고도 계속되고 있죠. 그 역사적 형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적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적 죽음이 마치 이제 비민주적이라거나 반인권적인 국가 시스템의 어떤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가령 박근혜 정부의 무능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고 구조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모든 참사에 대해서 모든 정부는 다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 혹은 불합리한 구조, 그러니까 이 정권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가족 운동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소선 어머니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소선 운동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보면 이게 이제 장례투쟁부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치 이제는 이소선 어머니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유가족들이 이제는 진상규명과 뭐 책임자 처벌과 같은 형태로 자식들의 죽음을 둘러싼 뭐 명예회복이라고 한 차원에서 집중하는 어떤 그 죽음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오히려 이제 이소선 어머니는 약간 이 유가족 운동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처음부터 좀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제 전태일 열사가 수행하고자 했던 운동을 마치 그러니까 이전부터 준비됐던 듯이 이제 처음부터 이어갔다는 거죠. 장례식장에서 이제 전태일 열사가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이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좁쌀만한 구멍이라도 뚫리면 그걸 보고 학생하고 노동자하고 같이 끝까지 싸워 구멍을 조금씩 넓혀서 그 연약한 노동자들이 자기 할 일을 혹은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엄마가 만들어야 해요. 라고 하는 마지막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소선 여사는 뭘 했냐면, 이 전태일이 이제 분신하면서 요구한 8개 조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조언이나 아니면 어떤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례를 미루면서 전태일 열세 8가지 조항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돈으로 회유한다거나 심지어 이제 장례 기간 동안 납치까지 당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걸 물리치고 결국은 8개 조항을 다 그러니까 이 관철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 투쟁을 이뤘는데 당시 장례 투쟁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전태일 죽인 거는 이소선 엄마니다. 엄마가 그렇게 죽였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웃이나 친척의 입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통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장례 투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전태일의 죽음이 개인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태일의 어떤 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소선의 목소리와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회적 책임을 되묻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소선 여사는 그 노동운동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태일이 분신한 지 2주 후에 이제 이 청계피복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소선 어머니를 노동운동가라고 또 명명을 하는데, 이 노동운동가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거는 이 활동 전반을 보면 이 그러니까 전태일의 어머니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 이제 노동운동이 굉장히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초창기적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조직을 하는데요, 건설하고 이 전태일 친구들과 굉장히 동등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직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이제 불법화된 계기들이 있는데 그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재건이나 합법적 쟁취를 위한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계피복 노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놀라운 건데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 현장에 직접 스스로 그냥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 활동들이 초기부터 이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벌어졌다는 거는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동일방직이나 YH나 구로동문 파업이나 당시에 이제 중요한 투쟁들에 다 달려가시고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뭐 기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쌍차나 한진중공업 투쟁에서도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그래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노동조합의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8.76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건설이 됐죠. 그런 후에도 이 이소선 어머니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노동조합이 합법화됐으니까 이제 좋은 세상이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도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단지 이소선의 노동운동이 70년대나 80년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이 비정규직 문제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태일 정신의 당대성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들을 스스로 이제는 밟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재밌는 것은요, 이소선 어머니는 이제 공간을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많이 주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소선 어머니가 공간에 집중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 문제의식에서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육아협의 공간인 한울삼과 함께 뭐 노동조합의 공간이라든지 혹은 노동교육과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뭐 스스로 만들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공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교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청계피복 노조 말고도 노동교실을 통해서 이 여성 노동자들을 뭐 조직하고 교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상정이 됐고 그리고 이 노동교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실장을 하시면서 교육도 하고 조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데 뭐 이소선 어머니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는 청계피봉 노조도 남성 노동자들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당시 사회적으로도 남성 지식인들이나 남성 노동자들이 이제 조직과 교육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이소선이라고 하는 여성이자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도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소선 운동의 정신이 뭐냐라고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건 연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마치 뭐 차이가 없는 통큰 단결?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소선 운동에서의 연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당대의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 가령 70년대에는 어린 시다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리고 혹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주체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기존의 노동운동에 결합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후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비정규직이 70년대의 어린 시다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위로부터의 통합이거나 아니면 통큰 단결의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 가 이제 노동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연대고요. 그리고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노동 내부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룡의 여성 노동자들이거나 쌍차 투쟁이거나 부산의 한진중공업의 김주인 열사 투쟁과처럼 신자유주의 이후의 구조조정에 내몰리거나 비정규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의 문제가 오히려 이소선에게 이제 70년대 어린 시대의 문제였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칙이었고요. 그 원칙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전태일의 친구들하고도 거침없는 논쟁을 이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소선에게 당시에 이제 모든 운동들이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좀 수렴되고 있었는데 이소선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좀 중거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87년 이후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진전됐다고 하더라도 이소선의 입장에서는 70년대의 어린 시다들의 존재가 이 민주주의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즉 경제적인 민주화가 빠진 상태에서의 민주주의는 되게 허구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당대에도 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투쟁만으로 좀 수렴하면서 운동이 그러니까 멈추거나 아니면은 중단되거나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8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념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은가라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소선 어머니 운동에서 이 육아협의 운동을 좀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86년도 8월 12일에 육아협이 창립이 됩니다.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죠. 그리고 초대 회장으로 이소선 어머니가 선출되었는데 이 유가족의 운동을 보면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유가족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호명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87년 6월 항쟁이 큰 계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의 죽음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한열의 죽음을 계기로 열사와 전사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열사에 대한 의례가 구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내부에서는 열사 정신 계승이 어떤 정세적인 요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제 외쳐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열사 정신 계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운동사회가 유가족들을 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 열사 이 투쟁 외에도 수배 중이거나 경찰에 연행됐다 실종되거나 의문사한 경우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정권에 대한 저항이 거세졌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는데요. 저항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이런 의문사한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육아협으로 유가족 운동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협들은 이제는 보통 이제 자식들이 잃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펼쳐졌는데, 이 가족의 죽음은 이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면서 이 죽음의 배후에 있는 사회적 억압 구조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협 소식지를 보면요. 사회적 억압 구조, 즉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반인간적 사회 구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혈육들은 외세에 대항해서 독재 정권과 맞서서 또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묵살하는 체제 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육아 죽음들을 사회적인 죽음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죽음을 사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개인화된 거거나 혹은 당시 이제 자식 잡아먹은 부모라고 하는 도덕적인 비난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당시 이제 열사투쟁이거나 뭐 의문사한 의 경우도 그렇고 이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들이 굉장히 이제 강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규범이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인터뷰도 하지만 대한민국 시위하다 죽으면 종북이라고 한다. 그런 게 너무 괴롭다라고 하는 이 육아협 이 가족분들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유가족 운동이 80년대에 있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80년대 당시 운동은 이념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혹은 민족주의와 같은 이념을 앞세우고 이념적 언어들로 자신의 정당성을 그러니까 주장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생운동이나 지식인 운동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리고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사실 이게 유가족들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가족들은 이념의 언어 혹은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이런 어떤 감정의 차원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대중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이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차원에서 이 운동이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의의 죽음으로 자식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감정 구조를 건드리게 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족 운동이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보충적이거나 보조적인 어떤 역할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회적 타살을 규정을 하면서 어떤 이념과 이념 간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국가폭력의 문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운동들을 새롭게 구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가족들의 어떤 감정 구조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자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가족들이 어떤 이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책은 상쇄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책이란 감정을 잘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제 사회적으로 타살당했는데 당했다는 어떤 피해자로서의 감정이나 자식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가해자로서의 감정, 이런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열사의 경우에는 남겨진 가족들이 왜 그런 도대체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단하게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육아협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개별화된 유가족들의 자책,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지배적인 어떤 우리 사회 규범이 이 자식의 죽음을 남겨진 가족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감정입니다. 자책은. 그런데 이 육아협을 통해서 어떤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이 자책은 사라지지 않지만 자책의 어떤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음을 선택한 자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운동을 반대한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사회에 되게 무관심해왔다. 사회 구조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해왔다라고 하는 어떤 각성과 동반한 자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대신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힘이 약해서 죽음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책들은 뭐냐면 사실은 유가족들이 어떤 이 집단적으로 형성해낸 어떤 사회적 책임, 의 다른 이름이고 사회적 책임의 어떤 감정적 표현이자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5월 어머니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5월 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뭐 5.18 유가족 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거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의 사례를 이제 5월 어머니회를 보면 5.18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인정의 하나의 모델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월 어머니회 역시도 육아협처럼 오히려 이제는 고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립되어 있는 유가족들을 모아서 나름대로의 이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사업이나 아니면은 뭐 트라우마 치유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서로 유가족들을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치유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들을 형성하는 모임들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인권 NGO로 출발했지만 또 뭐 교육이나 재활센터로서의 복합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어머니회가 또 5.18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유가족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5월 어머니 이게 5.18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5.18 유가족 운동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어머니의 사례처럼 뭐 보다 이렇게 보편적인 인권 의제 중심으로 해서 5.18 정신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일반화시키고 그다음에 세계화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폭넓게 다가가는 것으로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5.18도 일정한 합법성이나 이제 제도화의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그러한 제도적인 틀에 갇혀서 어떤 국가적 행사로 퇴색되고 말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가족 운동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거는 유가족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5.18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사실 우리 운동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유가족들의 정치적 행위성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민주화 운동이 김영삼의 문민정부 출연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면서 더 이상 이제 열사로 호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죽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사임을 자처하는 혹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서를 쓰는 형식의 열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요. 대신에 열사로 호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자살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IMF로 인한 경제 위기고 거기에 노동자들의 위기가 닥치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일어난 묘한 게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 돼서 더 이상 열사 호명 구조가 운동사회에서 점차 약화되면서 육아협의 활동도 점점 좀 위축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한테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문제에 그러니까 운동사회가 이제 전면적으로 결합하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가 계기가 됐는데요. 근데 이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과거의 민주화 운동 유가족이나 이 기존 운동 세력과 결합한 양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처음에 이제 운동사회와 결합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대체 이 운동 집단들이 뭐라고 하는 집단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가족들이 이후에 점점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배신을 당했고 국가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세 가지 운동 의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하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인데요. 이것들을 하면서 뭐 천만시민운동,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가족들이 그 운동에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되는 형태로 이게 이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 유가족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 진영들이 있었고 운동 세력들이 있었고 유가족들이 오히려 이제 거기에 쫓아가거나 동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히려 좀 독자적인 운동, 자기 유가족 운동들을 가지고 물론 운동사회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자기 운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세월호 유족들은 저는 이소선 어머니가 이제는 온갖 투쟁하는 현장에 그렇게 달려가시는 거 보고 오히려 저는 제가 본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노란 옷들을 더 많이 생각이 나게 됐는데요. 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라든지 김영균 노동자 사망 사고라든지 오히려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한 죽음이나 투쟁의 현장, 오히려 노동자들의 싸움의 현장에 늘 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전체 세월호 유가족 중에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하는 유가족과 활동하지 않는 유가족 사이에 이제 인식 차이가 이렇게 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유가족들의 인식이 다 같이 높아지지 않으면 이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일부 이제 활동에 나서지 않거나 좀 소극적인 유가족들이 우리 진상 규명하는 것도 바쁜데 왜 다른 곳에 결합하냐라는 차원에서 연대 활동을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가족 전체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가족 세월호 참사 유가족 운동에서 어떤 영향들을 좀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주목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입니다. 이 산재 사망 사고는 사실은 이전부터 늘 있어왔죠. 그리고 뭐 점처럼 떨어지지 않는데 이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결성되기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시는 2019년 5월에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김영균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들을 여는 것들을 계기해서 서로 뭐 안부를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는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다시는이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노동자의 사망사고, 그로부터 유족들의 주체적인 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재 사망 유가족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의문사라든지 사회적 참사라든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법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산재 사망 같은 경우는 아예 근대 자본주의 이래 산재 보상 시스템이 법적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산재로 인한 사망은 늘고 있고 피해자들은 늘고 있는데 보상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도대체 누가 죽였냐 이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일찌감치 문제 제기가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만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기업 차원에서 되게 은폐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게 확산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산재 유가족들이 모임이 결성됐고 그로부터 산재 사망 노동자들을 하나의 구조적인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제 산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방치한 국가
혹은 제도적인 문제를 어떤 가해의 위치에 딱 이렇게 지목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있고 김영준 재단이 꾸려졌는데 이것이 어떤 기존의 이제는 열사 사업회, 기념 사업회처럼 어떤 죽음을 기리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노동 현장의 개선을 자신의 목적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 있고, 그다음 유가족 운동의 또 다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유가족 운동을 뭐 이소선 혹은 육아협, 5.18에 이어서 세월호나 아니면 산재 피해자 유가족의 운동까지 연속적으로 이제 연속적인 것을 파악하려고 했을 때 유가족 운동이 갖는 공통의 구조와 지속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유가족들은 역사적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는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한다고 믿고 있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법과 제도가 있고요. 정부의 행정 조치들이 있고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 시스템이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자동적으로 켜졌다, 그러니까 뭐 빨간불이었다, 파란불이었다는 반복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정상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로 사회적 죽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죽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죽음을 예외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으로 가치절하하려는 시도들이 감행이 되죠. 왜냐하면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이 깨지는 순간 사회의 불안과 위기는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죽음을 사회적 죽음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유가족들은 사실은 기존의 질서에 편입된 주체였습니다. 근데 이 시민 유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고통들을 가시화하고 집단화시키면서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어떤 사회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힘의 무게에 눌려서 죽임을 당한 죽음의 실체를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그러니까 유가족의 운동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조화를 교란시키면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는 하죠. 그래서 모든 운동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제 유가족의 운동이 어떤 격렬한 지지와 옹호 혹은 혐오와 비난의 한가운데에서 존재하는데요. 그거는 유가족의 내건 운동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혹은 굉장한 충격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성적인 언어로서 어떤 설명하는 운동이 아니라 고통과 절규와 눈물과 분노와 굉장히 이런 감정의 형태로 유가족 운동들이 사회에 계속 이렇게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격렬한 이 저항도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운동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치유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 죽음에 직면한 이 유가족들의 처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왔냐면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 즉 제도적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고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 다 집중돼 있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전혀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소선 어머니나 육아협 가족들이 했던 정말 헌신과 불굴의 의지로 그 시대를 감내했던 것들을 유가족 일반이 다 유가족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이제 제대로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치유를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의료적인 치료가
가능한 이 의료적인 치료의 차원으로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진상규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억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도 이 그러니까 치유의 과정에서 같이 이제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죽음의 사회적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때 쟁점이 되는 게 이 사회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인정, 그러니까 국가가 이 죽음들을 인정하는 것들을 매개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어떠냐면요. 국가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이 죽음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화 보장법이라든지 의문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라든지 5.18 특별법도 그렇고 세월호 특별법과 뭐 사참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진상규명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효과를 초래하면서 국가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큰 난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일정하게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라는 속성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국가적인 인정, 죽음에 대한 인정을 거부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 판단은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수준에서 인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유가족들이 그 기억을 둘러싼 정부와 어떤 계속 지속적인 투쟁들을 운동사회와 함께 이루어내야 되고 그 결과 이후에도 이게 이제 유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후에 다시 미래에 발생한 어떤 유가족들이 지금의 조건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유가족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닦아놔야 하고 닦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예, 전주의 연구원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발제를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18 뭐 이렇게는 연구는 돼 있고 또 산업재해 뭐 이거 관련해서 연구로 돼 있지만 이걸 전부 다 쭉 깨면서 유가족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이렇게 쭉 깨는 그런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 없다. 도리어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도리어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연구자들이 이제 분발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죽음이 나오는 유가족이 탄생하는 이런 구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결과다라고 하는 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소선 어머니의 그런 활동들을 좀 돌아보고 육아협 활동들 그리고 그다음에 5.18과 관련된 활동들 그러면서 이제 재난 참사 또 산재 참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유가족들의 활동들을 쭉 깨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발제를 해주신 전지 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좀 유가족 운동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연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가족 당사자들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이제 발표 때 나왔던 것처럼 1986년 8월 12일 날 창립됐던 유가협 거기에 지금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신 장용구 열사의 아버님이신 장남수 회장님의 발표를 먼저 듣겠습니다. 예, 앞에 나가서 예. 안녕하세요. 유가협 회장 장남수입니다. 저는 이소선 어머님과 유가협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자께서 아주 세밀하게 많은 연구를 하시고 발제문을 발표하셨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다시피 유가협이 86년 8월 10일 날 창립되었는데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85년도 민가협이 이제 창설되었습니다. 그래 유가협도 이 민가협과 같이 붙잡혀가 있는 교도소 문 앞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 소위
감옥 투쟁을 하다가 86년이 됐을 때는 육아입 사망자가 민정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가 11명이 됐을 때 그때 육아협을 창설하게 돼 있는데 육아협 창설문에 육아협이 창립된 그 목적은 권위적인 정권이나 독재 권력의 한가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 유족이 회원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모나 가족이 육아협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손 어머니께서 처음 창설부터 노력하셨다는 건 말씀드렸고, 민가협이 활동할 때, 85년에 할 때, 이손 어머니는 민가협에 여러분이 하는 공동의장도 역임하셨다가 육아협이 창설됨으로써 육아협 회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아협이 창설되고 나서 우리 회원들이 처음부터 많은 게 아니고 처음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가 호소할 데가 없어요. 누가 분신을 했다. 누가 참 희생되는 건 철탄에 맞아 죽었거나 햇바위에 맞아 죽거나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그 주변에는 관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정부를 반대하는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불온 세력이 가족이 됐습니다. 저 사람 좀 불온 가족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늦어요. 95년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학생운동은 그 전에 했죠. 92년도에 구속이 됐었고 그때부터 나는 감시자가 돼 있던 거를 나는 92년부터 감시자가 돼 있었는데 95년도 죽은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학생운동을 하거나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그때까지 알고 지내던 모든 아는 사람들이 죽은 자식은 죽은 놈이니까 네 할 일은 열심히 해라. 왜 이런 데 쓰지 말라. 이런 거는 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우리 가족도 똑같았습니다. 내 형제가 많습니다. 형제가 9남매가 있는데 그 형제들도 조카 하나 죽었다고 그래서 너희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할 일 해야지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럴 거냐. 또 자기네들까지도 혹시 피해를 받을까 봐서 손을 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이는 그런 사이였어요. 혹 장형구로 인해서 그 형이나 동생들까지도 피해를 입을까 봐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좀 그냥 모른 척 하십시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저는 95년도에 이 부진 사망을 장애인구가 했습니다만 육아협을 알게 된 것은 그러다 보니 장례 투쟁을 한 150일, 5달 정도를 경찰병원에서 했어요. 그냥 보낼 수 없다 해서 요구 조건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민주 투쟁의 한 일환이라고 난 보고 있어요. 5개월 만에 장례를 했는데 장례를 하고 나니까 그때 같이 했던 동료들이나 같이 했던 그 학생들이 12명이 수배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나오고 나니까 나도 빚을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잡혀가 있는 중에 잡혀가 있지 않고 이제 있는 중에 얘들을 도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첫째가 명동성당에 3사람이 있더라고. 3사람이 있는데 걔는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면 잡히니까 이래서 거기 가서부터 저는 시작을 했죠. 이제 육아협 활동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아협 본부를 채택한 게 아니고 명동성당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걔들을 돕다가 하다 보니까 민가협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와서 이 민가협을 같이 했어요. 그래, 저는 96년 5월 달에 장례를 했는데 6월, 7월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육아협 측에서 번지수가 잘못됐다. 너는 육아협에 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육아협을 가보니까 육아협에 장애인구 영정도 걸려있고 다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육아협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니까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순 어머님은 학문적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많이 배운 건 없어요.
없는데도 똑똑하셔. 그분은 이 똑똑하다는 거는 학교를 뭐 유학을 가고 뭐 박사학위를 받아 똑똑한 게 아닌 걸로 난 생각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때그때 처세를 잘하는 게 이게 똑똑한 것이지. 그리고 여기서 쓸데없는 말 하자면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이유를 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인문부터.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지식과 기술을 전복해야만이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경쟁사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지 않고 고대 기술과 저런 걸 넣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회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법학 공부만 하다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 이 사람들이 사회를 뭐 합니까? 그러니 인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나 정치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없는데, 대학 졸업해가지고 고시 공부만 뭐 10년 이상 떨어졌다 그렇게 붙어서 사람이 검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다가 보니까 지금 뭐 정치권의 대통령 물망까지 오르는데 아버님, 이 말- 3.0% 빠지지 마시고. 지났어요? 예, 아니요. 3.0% 예, 예. 빠지지 마시고. 원래 하시던. 예. 어느 도단입니다. 예. 우리 이선 어머님을 지금도 참 나는 한 15년을 어머님과 같이 있었는데 자식 내 어머니처럼 이선 어머님도 형구야 하면서 어머니 뭐 그렇게 하고 모든 속 있는 얘기를 하면서 지내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많아요. 이선 어머니를 어머니로 모시는 분 많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육아협이 지금까지 이선 어머니가 봤던 육아협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여의도에서 농성 420도 농성에서 민주운동과 관련된 명예회복 및 보상하는 법과 의무사실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판정받은 자가 있어요. 민주운동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136명과 민주운동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700에서 800명 그리고 민주운동으로 인해서 해직을 당했거나 감옥을 갔거나 또 제재를 받았던 분들이 9천 몇백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법은 끝났지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넣으려고 보니까 그건 이제 판정이 되고 나니까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살아있는 9천 몇백 명 이분들이 같이 유공자를 만들어야 된다. 사망자 상의자만 해서 되지 않는다. 이 뜻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 가서 아는 젊은 국회의원들 물어봤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사망자 상의자는 할 수가 있지만 살아있는 자, 감옥을 갔다 왔거나 해직이 된 자 이런 분들을 모두 하게 되면 국회의원 중에 자기들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다 감옥 갔다 왔고 다 하는데 그 문제는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법은 1968년부터 97년 김선재 법까지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있었던 분들도 계속 죽고 감옥에 가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명예복자가 절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 게 있었는데 다행히 금년부터는 그분들도 사망자이자만 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꼭 이 법을 금년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원이 느는 게 슬픈 단체가 있죠. 그게 육아협입니다. 저 육아협 활동하면서도 이제 육아협 회원은 회원 자격은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을 반가워할 수는 없는 그런 단체죠. 거기서 이제 회장으로 이제 역할을 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유가족들과 추모 단체들에서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 가져달라는 호소였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으로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하시는 이은희 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유예은의 아빠 유경근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제목 중심 정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아주 귀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 발제와 관련된 내용도 한두 마디 코멘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족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 표현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왜 운동에 나서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운동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최고의 이유는 먼저 떠난 내 아이와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의미 있는 희생이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가족들은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많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유가족을 어떤 특별한 존재, 특히 이런 운동에 나서는 유가족들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이런 분위기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안까지는 아니지만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유가족을 어떤 특별한 신분, 특별한 존재로 보면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 그리고 생명과 인권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유가족이 돼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유가족과 아직 유가족이 안 된 사람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뭐 자세한 설명 아까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직 우리 사회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사건 또는 그 죽음의 내용과 성격을 먼저 보고 그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사건 또는 그 희생의 종류, 성격을 보기 이전에 그게 어떠한 사건이었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있다는 것. 그 유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천안함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나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동의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더 안전하고 생명과 인권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안전한 사회, 그리고 인권과 생명이 최고의 가치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제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일부 유가족입니다. 모든 유가족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가족협의회도 일부 예를 들으셨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드셨는지는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받아들일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유가족 운동이라고 표현한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가족들에게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운동에 나서지 않는 유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무슨 문제인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한 인식의 전제에는 모든 유가족이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혹시 존재하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게 따지면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오늘 한비피 대어머님 또 우리 용균이 어머님 오셨는데 이제 다시는 또 오늘 말씀하셨죠. 다시는 더 일부 유가족이죠. 매년 산재로 희생되시는 노동자들이 수천 명입니다. 다신에 속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 다신을 산재 피해자들 가운데 극히 일부의 운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비록 모든 유가족에 비해 소수이거나 일부로 보일지언정 그러나 그 길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선택한 유가족들의 그 선택과 활동에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매우 섭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지난 7년 반 중에 1년 빼고 지금 6년 반, 뭐 대변인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든 가족의 총회를 통해서 뽑고 있는데요. 항상 95% 이상의 찬성, 동의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그만뒀을 때에도 다시 나와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족들의 절대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협의회가 하는 방향이나 말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곧 일부 유가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가족협의회의 대부분의 성명서나 글은 제가 일단 초안을 잡으니까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저건 저 사람 개인의 의견이야 라고 선동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섭섭함도 있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가족협의회에 뭉쳐서 한 150여 가정이 하고 있는데요. 가족협의회에 뭉쳐서 함께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진상규명이 최우선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규명 최우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저희 아이들의 명예회복입니다. 어쨌든 이 진상규명은 철저히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기준과 요구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피해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또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유가족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야 하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유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유가족 운동, 뭐 이 표현을 일단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이 유가족 운동을 기존의 시민사회 노동운동의 논리와 형식에 편입시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가족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하시는 시민사회 노동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입니다. 행복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잘 살기 위한 운동입니다. 유가족 운동은 잘 죽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기존 시민사회 노동운동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서로가 인정을 할 때 이 유가족 운동과 시민사회 노동운동이 함께 건강하게 그리고 더 큰 힘을 갖고 함께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져
줬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에 유가족들의 속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그 아이들, 우리 가족들이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런 의미 있는 죽음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이런 활동들이고요. 그래서 유가족 운동은 잘 죽기 위한 운동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그냥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사회운동에 이렇게 억지로 편입시키는 거,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한비 PD의 어머님이신 김혜영 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0월 열악한 방송 미디어 노동 현장과 그다음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강요를 고발하고 세상을 떠난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이었던 이한비 PD 엄마 김혜영입니다. 여기 사진은, 이 작품은 2019년 이한열 기념관하고 그다음 지난해에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시회에서 열렸던 보고 싶은 얼굴 전의 한 작품입니다. 이유광 작가님께서 아름다운 청년 1, 2 이런 제목으로 만드셨는데 전태일 동상과 한빛의 후드 자켓을 입고 있는 한빛을 이렇게 엮었는데요. 앞에는 한빛의 후드 자켓을 입은 진지한 우리 전태일 열사님, 그다음 뒤에는 전태일 동상에 환하게 웃고 있는 한빛, 그다음 또 저쪽은 이제 한빛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다음 저쪽은 전태일 동상, 이 두 가지를 찍었습니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유광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이유는 한빛의 책꽂이를 이렇게 찍은 자료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빛의 모습에서 50년 전에 전태일 한 청년의 죽음을 떠올렸고, 그리고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전태일 평전이라는 이 책도 동생 한솔이가 한빛이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 작별 자리에서 한솔이가 이 책을 형의 가슴에 꼭 안겨주고 한빛이 형이 하고자 했던 일을 꼭 이루겠다는 그런 말과 함께 이 전태일 병전을 형에게 주면서 작별을 했었습니다. 전태일에서 저도 중학교에 근무했지만 그냥 먼 역사 속의 인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빛이가 간 후에 한빛이가 자기 월급을 거의 다 세월호 4.16 연대나 기륭전자, KTX 승무원, 그리고 빈곤사회연대 이런 데 등에 후원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아빠가 월급 통장을 정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빛이가 참 아름다운 청년이었구나, 참 괜찮은 아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전태일 기념관에 와서 보면서 전태일 열사의 풀빵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한빛도 역시 이어갔고 이뤄가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의 아들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유가족들은 아직도 자식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책에서 얘기를 제가 쓴 책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이 책에서도 그 얘기 썼지만 이한열의 어머님 배은심 여사가 망월동 묘지에서 많은 참배객들이 이렇게 참배하는 걸 보면서 그 어머니께서 나도 구경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아들이 죽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나도 그냥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배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나도 구경하고 싶다 이런 말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빛 엄마고 유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안 유가족이나 피해자라는 말을 저는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슬프고 동정받는 그런 것 같았고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처럼 조롱당하는 이 사회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가족은 한빛의 죽음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고 사회적인 죽음이고 사회적 타살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공유할 책임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한빛은 나만의 아들이 아니라 모두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정체성을 갖고 피해자 운동의 주체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절망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우리를 끌어준 것은 결국은 이소선 어머님부터 내려온 유가족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유가족이지만 유가족들이 저희 가족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빛이가 남긴 과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유가족으로서 그다음 피해자 운동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선하고 평범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힘든 사회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세상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한빛이가 왜 죽었을까? 윤균이가 왜 죽었을까? 세월호에서 왜 진상규명이 안 될까? 이런 걸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사회 전체가 서로 기대를 언덕이 돼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연대가 있을 때만이 이 사회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그 사건이 있었다 이거를 떠나서 거기에다가 그 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을 바꿔가고 있는가 그다음 더 나아가서 그럼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월호 그 마스크에 보니까 기억, 책임, 약속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전 그 말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5.18을 기억하고 민족민주열사를 기억하고 용균이를 기억하고 한빛이를 기억하고 선호를 기억해야지만 그리고 그들을 잊지 말아야지만 이 세상에 죽음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젊은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각오를 우리는 서로 연대하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그 책에서도 한빛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이제 한빛이 남긴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혜영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삶은 한빛 엄마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소선 어머님이 남긴 나눔과 연대, 그다음 우리 유가족들이 갖고 있는 나눔과 연대 이런 걸 기억하면서 한빛의 뜻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비 씨가 그 대학 문학상 수상소감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올겨울은 춥단다. 세월호 참사와 정리해고로 아픈 모든 이들 덜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라고 썼습니다. 한빛 엄마로서 유가족으로서 피해자 운동의 주체로서 지금 우리 모두 코로나로 더 힘든 우리 모두에게 서로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업히고 업어주는 기대를 얻게 되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눈꼽만치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 모두와 한빛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한빛이 생각하면 이게 눈물부터 나오는 어머님의 절절한 말씀이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한빛 아버님 이한빛 PD 아버님도 와 계십니다. 이홍관 선생님, 예, 저 뒤에 계신데 카메라가 안 잡아주시네. 예, 이게 좀 한계네요. 예. 예, 그래서 어머니, 여기 가족들이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한빛이 평상시에 좀 바꾸고 싶었던 그 미디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김영균 어머니 김미숙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10일 날 태안화력에서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김용균의 엄마 김미숙입니다. 아들 사고 당하고 바로 하청 이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용균이는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큰 일을 당하고 정신없는 저한테 그렇게 말한지라 처음에는 그런가 했다가 나중에는 용균이 동료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전혀 회사하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가 용균이한테 잘못을 몰고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처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갔는데 거기 간 이유가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현장 그 물청소를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잡아당길 목숨을 구할 그 안전줄이라는 풀코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고 당시는 그 이전의 형태와 다르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고 꼭 이게 제대로 밝혀질지 안 질지는 몰라도 최대한 내가 자식의 죽음을 더 이상 아들한테는 해줄 게 없지만 이것만큼 제대로 밝혀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했었습니다. 사고가 그렇게 났는 게 진짜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겁니다. 모든 유족들이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거라고. 누구도 예견하지 않고 사실 생각만 해도 부모들은 끔찍한 일 아닙니까? 너무 이런 사회,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그냥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사고 이후 봤는데 되게 너무 크게 저한테는 그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 사고도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이런 사회가 만연하다라는 거 정말 비참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산재 사망 사고가 한 해에 2,400명이나 죽고 있다라는 게
그 중에 한 명이 용균이었지만 다른 누구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용균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특조위에서 밝혔습니다. 용균이는 업무 수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고, 원청은 하청을 주었으니 책임이 없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권한이 없다라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회사들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도 처벌 또한 아주 미약하게 거의 실질적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용균이 사고 이후에 그 산재 사망 사고 유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이라는 모임을 갖고 이 다시는이 그냥 모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불의에 맞서서 싸우기 위한 다시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그거의 주체가 돼갖고, 그리고 또 많은 유족들 함께하고 또 시민사회 모든 이거를 막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 72%나 돼갖고 찬성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 만든 거는 이렇게 유족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다치고 죽거나 이뿐만이 아니고 유족들도 더 이상은 이런 아픔 겪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는 김용균 재단을 이후에 만들게 되었는데 이런 길이 정말 되게 제가 하는 일이 유족들한테 쫓아가서 사고 날 때마다 가갖고 손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또 많은 데서 불러서 용균이 사고를 얘기해야 되는 안 그래도 너무 힘들고 아픈데 거기다가 그 사고를 자꾸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이런 사고 막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유족들이 그렇게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왜 여태까지 유족들이 나서지 않고 이런 죽음을 유족들이 나섰더라면 저는 용균이를 잃지 않아도 될 거라고 유족들한테 원망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저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음 나서게 됐고요. 김용균 재단을 만들어서 또 이제 이런 싸움에 이제 주체가 돼서 제대로 된 이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무슨 일을 할지는 좀 미리 이렇게 보여진 세상이 아니니까 답답하긴 한데 밝은 사회를 열기 위해서 저희 재단은 만들어졌고요. 저도 용균이 사고 이후에 전태일, 이소선님하고 이런 기자들이 많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닮았다고. 그런데 저는 전태일 그분은 이제 하도 유명하니까 조금은 귀에 익었는데 이소선 어머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자들이 하도 여기저기서 묻길래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해갖고 전태일 평전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소선 어머님이 전태일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렇게 싸워왔는데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전혀 변하지 않은 사회를 거기서 맞닥뜨리고 저도 되게 이렇게 열심히 이소선 어머님이 했는데 뭐가 달라졌지? 나는 왜 그분이 전태일 그분이 요구했던 걸 나는 아직도 그대로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책을 읽으면서 암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덮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소선 어머님이나 전태일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계속 노동에 대한 그리고 이 사회 불의에 대한 그런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의 싸움이,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 시민사회의 싸움이, 그들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 요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고마움이 컸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노동자나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은 빠지고 돈만 우선시하는, 나라 경제 발전만 우선시하는 사회가 돼갖고 사람이 제일 중요시 되고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희생당한다는 게 저한테는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꼭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고 바꿔나가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수님이 오늘 갑자기 유가족이 되었다. 사실 유가족이 뭐 준비된 유가족은 사실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상적인 사회가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이라고 하는 산업재해 유가족들, 산업재해를 당했던 유가족들이 다시는을 만들면서 했던 게 다시는 나와 같은 유가족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런 다짐을 하면서 유가족들이 모인 게 그 산업재해 유가족들 네트워크가 다시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관심 갖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주희 발표자와 그리고 이제 네 분의 유가족들의 이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좀 한 2, 30분 남았는데요. 예, 일단 먼저 전주희 발표자께서 네 분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뭐 코멘트 하실 거 뭐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분도 다시 요 끝나고 나면 또 각자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차마 다 못하셨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 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은 준비를 하면서 유가족분들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듣고 인터뷰도 하고 썼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이제 쭉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나 좀 많이 부끄럽고, 그 다음에 좀 고민이 드는 거는 이게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참사 유가족, 그 다음에 산재 유가족이 이제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이제는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왜 운동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무엇인지를 좀 공통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좀 제가
그 약간 아직도 답을 좀 못 구하고 있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간의 차이, 그러니까 아까 그 예은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유가족, 그러니까 이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달리 참사 유가족들은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이제 산재 유가족들도 이제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족이라는 걸로 일반화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 구체적인 어떤 고통의 지점이라든지 문제의식이라든지 그냥 어떤 식으로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들을 사회화시키고, 또 이 개별적으로는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의 또 이 운동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김영기훈 같은 경우는 특조위가 꾸려져가지고 보고서가 나왔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5.18 유가족의 경우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각각의 운동 과정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펴보고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좀 후속적인 과제로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좀 유가족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민주화운동, 재난참사 산재 이 부분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또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유가족들도 또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도 또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차이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얘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가족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분 중에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예, 장남수 아버님, 예. 올리세요. 여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아, 나옵니까? 예.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예. 제가 지금 이거 마이크 키느라고 말하던 걸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우리가 2000년 이전에는 모든 희생자나 이 억울한 일이 당하는 죽음들 분들, 그러니까 노동자, 학생, 사회인 인력단까지입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또 이 사망한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어디 가서 뭉쳐서 말을 할 곳이 없었어요. 2000년 이전에는 노동조합도 역시 결성이 안 되니까 어디가 모이기만 해도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80년 육아협이 창설돼서 육아협은 이 자식의 영정을 앞에 걸고 나가서 버티고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은, 그 죽음의 가족들은 어디가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육아협 회원들, 전태일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하고 장례도 같이 치르고 하면서 만들어졌던 단체가 육아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정말 어디 가도 친구도 가족도 누구도 나에게 공감을 안 해요. 자식이 죽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 국가의 국가 시에 반대하는 불온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찰서에서도 따라붙어서 감시를 다 그럴 시대에 육아협을 와보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똑같은 경우를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나뿐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서로가 그 죽음에 대한 외로움을 얘기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고 난 말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정말 외롭고 할 때 육아협을 와서 보니까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일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치유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육아협 한우삼이 치유센터였다. 이렇게들 말하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35년 동안 우리가 해오면서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도 스스로는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몰라요. 그래 우리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이루고자 했던 세상 만드는데 동참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유가족들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제일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들으면 이제 친척들이라든지 가족들 내부에서도 말칼이죠. 말로 칼을 휘두르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이제 참 얘기하기 힘들고 뭐 이러는데, 같은 처지에 있는 유가족들끼리 만나면 속에 있는 얘기도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그 육아협의 이제 하늘싸움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줬던 그런 게 아니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누구 말씀하실 분? 유경근 위원장이 아까 부족하지 않았나요? 더 하실 말씀? 얘기를 해도 항상 부족하거든요. 네. 예. 제가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들 한두 개 정도 좀 말씀드리는 걸로. 사실 그 이소선 어머님은 이제 오래전부터 알았죠. 저런 훌륭한 어머님, 훌륭한 운동가가 계시구나.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았죠. 근데 제가 예인이를 잃고 나서 어떤 운동가가 아니라 엄마였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뭐 작은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한일 열사의 어머님을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게 제가 방송하면서 호칭을 뭐라고 좀 불러드려야 할까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그냥 이한일 열사 어머님 이렇게 제가 불렀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냥 이한일 열사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한일 열사 어머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한열이 엄마로 부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대답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소선 어머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배은심 어머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서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예인이 잃고 나니까 열사의 어머님, 항상 투쟁의 현장 맨 앞에 서 계신 운동가가 아니라 한열이라는 아들의 엄마셨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예인이를 잃고 나서 순식간에 바뀐 저의 가치관이고 저의 지향을 좀 표현해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물론 항상 다닐 때마다 소개는,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도 그랬듯이 항상 그 뒤에는 다랑고등학교 2학년 3반 유예은의 아빠 유경근이라는 소식어를 꼭 붙입니다. 저 역시 예은이 아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은이 아빠라는 것이 제가 7년 넘게 50년 가까이 살아왔던 제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이유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협의회 약 한 150가정에 가까운 엄마 아빠들, 인원수로 따지면 300명에 가까운 엄마 아빠들이 회원으로 있지만, 이들은 가족협의회의 회원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단체들과는 매우 성격이 다른 그러한 피해자 단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나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임원도 선출하고 뭐 총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협의회 엄마 아빠들은 각각이 모두가 다 가족협의회 대표여야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아이의 명예회복은 내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명예회복도 내가 해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상규명도 가능하고 명예회복도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도 가능한 것이지, 그냥 내 아이만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 뭐 한마디로 덧붙이자면
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결정적으로 바뀐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저는 아빠로서 제가 딸이 4명인데요. 내 딸은 내가 지킨다고 자신했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키고 내 딸은 내가 보호한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은 생각은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내가 얼마나 멍청했던가. 내 아이들을 내가 지킨다가 아니라 내 아이들의 친구들을 내가 지킨다. 내 이웃의 아이들을 내가 지킨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더라면, 그렇더라면 우리 예은이를 지켜주는 사람은 이 아빠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의 아빠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 개인의 안전 의식 이걸 벗어나야 하고 넘어서야 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안전을 또 공동체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할 때 가능하다. 이것이 또 결정적으로 바뀐 제 가치관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많이 어렵고 실제로 많이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족협의회에서 다수의 가족들과 함께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나가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가족협의회가 150가족 정도가 되는데 각각의 그런 아이들의 엄마 아빠인데 우리 아이들의 명예회복은 뭐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참 다가오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내 딸은 내가 지킬 수 있고 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만했다라고 하는데 참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준비된 유가족은 없어요. 준비된 유가족도 없고 누가 어느 상황에서 유가족이 될지 모르거든요. 유경근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제 겪고 나서 보니까 유가족과 아직 유가족이 안 된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유가족이 아니신 분들도 지금 이런 세상이라면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유가족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그런 거고 우리 사회가 이런 거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같이 힘을 합쳐서 바꿔낼까 아마 이제 유가족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에서는 오직 예, 김혜영 의원님. 예. 저는 그 다양한 어떤 사회 경험은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한 40여 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좀 평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시민단체나 운동의 뭐 방향 이런 것들은 거창한 건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그 이제 유가족 운동이란 말도 저는 처음 들었지만 아까 전주희 연구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박래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앞으로 더 유가족 운동에 대해서 연구가 더 확산되고 많은 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 유가족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유가족들은 그냥 아들의 죽음, 자식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의 죽음을 넘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죽음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저희 유가족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은이 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의 그 죽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가족들의 이런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집중해주고 이 집중해주는 게 결국 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장영구 열사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결국 한빛을 잃고 학교를 떠난 다음에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거지만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올바른 노동 가치관, 최소한 생명이 이윤보다는 앞선다는 이런 가치관 하나만 확실하게 애들이 갖고 사회로 나온다면 용균이가 힘들었을 때, 한빛이가 힘들었을 때 옆에서 이미 교육받은 애들이 너무 많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냥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이나 정책상으로든지 노동교육, 사람이 우선이다, 생명이 최소한 이윤보다 앞선다 이런 교육 정도는
교육 정도가 아니라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태일을 알고 이소선을 알고 용균이를 알고 세월호를 알고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초에 정년 퇴임하신 건가요? 작년인가요? 예, 작년에 정년 퇴임하셨는데 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셨는데 사람이 우선되는 그런 가치관, 그런 교육이 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미숙님도.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일을 크게 당하다 보니까 그런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얘기들을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안전을 방치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아픔, 이게 결국은 나만 조심하면 되지, 내 가족만 아끼면 되지, 이게 이러다 보니까 다 그냥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그냥 잘 하면 법 어기지 않고 잘 그렇게 살면, 누구나 각 가정이 그렇게 살면 우리 사회는 안전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을 하고 돌이켜 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누군가의 안전을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다 엉망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가정 안에서는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이 안전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누구라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항상 있는 집들은 항상 그 교육도 있는 집이니까 그만큼의 받고 좋은 일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근데 나쁜 사람, 이렇게 저처럼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은 다 우리 사회에 엄청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 위로 못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잘못됐고, 이 구조가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육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교육도 또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돈만 위주로 가고, 그 사회 안전은 결국은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됐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시키는 게 당연시 해왔던 거,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 그 시민들이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내 주위가 안전해야지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거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는 결국은 우리가 방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 안전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이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자책을 해야 되고, 이 자책을 넘어서 좀 밝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좀 되어야만, 이 사회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군데서.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는 사회, 언제든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돌아보고, 이에 대해서 진짜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특히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슈도 되고 뭐 좀 진전도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예, 두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산재 그 가족들 네트워크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 산재 문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방치돼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 끝나고 나서 또 국회 가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기업 뭐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돼버렸죠. 그 기업이 빠지고 중대재해처벌법 거기 시행령과 관련해서 계속 자꾸 후퇴시키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안산에 4.16재단에 좀 제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또 국회를 또 들러야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꾸 이게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이런 장치 빼고 자꾸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이제 구멍이 생겨버리죠. 뭐 그 구멍 속에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는 뭐 이렇게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되는 게 뭐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적용을 안 한다는 이게 뭐 5인 미만 사업장이 사실 저건 위험한 곳이고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건 통계도 제대로 안 잡히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라서 참 이게 4만 달러 국민소득 4만 달러를 강조할 게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후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피할 줄 알고 부끄러울 줄 아는 그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토론회 이수선 어머니 그 10주기를 맞아서 토론회 같은 걸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유가족들이 오늘 민주운동 유가족 그리고 이제 재난참사 유가족, 산재 참사 유가족들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이렇게 쭉 말씀해서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같은 유가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점들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사안들은 다 다르고 차이들도 있고 하지만 쉽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유가족들이 이제 계속 들었던 게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말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잊어먹으라 이거죠. 근데 잊어먹고 살 수 없는 게 또 유가족이거든요. 이수선 어머니가 아까 이제 유경근 씨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수선 어머니도 엄마다라고 하는 게 그 전태일 여사가 사실 못생겼잖아요. 그죠? 저희 못생겼는데 육아협에 그 영정사진을 걸을 때 그 화가한테 영정 초상화를 그려오라고 그랬는데 자꾸 빠꾸를 놓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맨 처음 그려온 게 제일 전태일 나왔거든요. 전태일스러웠거든요. 근데 계속 빠꾸 놓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와서 좀 이쁘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오케이. 엄마다 별 수 없이 이런 거를 느꼈던 적도 있고요. 이선 어머니하고 좀 참 오랫동안 같이 했었는데 그 어머님이 남기신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렇게 운동을 배우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운동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가족으로서 이제 저도 활동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발언하는 만큼 움직이는 만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유가족이 그렇게 안 해도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는데 유가족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고요. 함께 또 부족한 부분 여러 가지 있지만 함께 또 이렇게 힘 모아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수선 어머니를 우리 활동가, 사회운동가 이수선으로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도 이 유가족 운동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는데요. 이수선 어머니 10주기를 맞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모식은 하지 못하지만 공식적인 추모식은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추모관이 있습니다. 거기 좀 들러서서 방문해서 이게 추모의 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전태일 여기 기념관에서 목소리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이수선 어머니와 관련됐던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자료들도 볼 수 있는 이수선 어머니의 삶을 또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리니까 전태일 기념관에도 들러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수선 10주기 토론회 내가 너의 뜻을 이룰게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